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오늘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자리여서 논의 결과에 따라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로 와보겠습니다. 자, 최인식 기자,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격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가 비대위로 전환하기보다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주로 동료 의원들의 해법과 진단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가장 주목됐는데 총 20여 명이 발언에 나섰고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건 최재형 의원 1명에 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 사퇴 요구가 소수에 그칠 경우 오늘 의총을 통해 사실상 재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총에 앞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야당과 싸울 때는 발을 빼고 있다가 뒤늦게 책임론을 얘기한다며 임명직 일괄 사퇴로 지도부 책임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의총에선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꼽았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집권당이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서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했고 홍문표 의원은 원외위원장들의 고충에 주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도홀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는 후임 인선과 쇄신안을 놓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잘 알 수 있는 수도권 인사들의 전진 배치와 당이 주도하는 쇄신을 주요 기조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일각의 수도권 위기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17%포인트 차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후임 임명직 당직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민심에 둔감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를 총선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내 비주류를 당직에 발탁하는 탕평 인사도 핵심 고려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선 수도권 의원 중 3선의 유이동, 재선의 송석준 의원 등이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김 대표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던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일과 사퇴 역시 당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하는 게 쇄신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 지도부 인선과 함께 당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극단으로 치닫던 계파 갈등도 일단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같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박해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도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지도부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국정감사와 최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해 최상병 사건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석하고 9일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후임 인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 같다며 마지막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성 원외인사인 박정구청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현역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친이낙연계 한 의원은 친이낙연계를 배제하고 자기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통보한 대피 시한은 만료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 지상군의 대규모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은 남쪽으로 필사의 탈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남부에서 국경을 맞댄 이집트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탈출로는 막힌 상황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이 피난민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힘겹게 이동한 사람들은 바닥에서 겨우 눈을 붙입니다. 긴급 대피령에 삶의 터전을 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쪽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만료됐습니다. 차로, 당나귀로, 심지어는 걸어서 약 100만 명이 피난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남부 지역은 아수라장입니다. فيش ميه ولا في اي لا ميه للشرب ولا ميه مالحه تتحمم ولا اي شيء ولا كهرب ولا اي مقومات للحياه الوضع صعب للغايه يعني. 이스라엘군의 폭격도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라파 검문소가 가자 지구를 빠져나갈 유일한 통로인데 이집트가 임시 장벽까지 세우며 국경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은 지난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공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가 중동의 반이스라엘 세력들과 밀착하는 가운데 하마스의 배후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외곽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첫 현장 방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도 가자지구 주민 대피 시한이 지나자마자 다음 단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며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지상전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זה למען ביטחונכם האישי, אנחנו הולכים לתקוף רחב מאוד בעיר עזה בזמן הקרוב. 하마스는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를 저지하며 중동 지역 반이스라엘 세력에 더 많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أقدر باسم 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عاليا هذا الحراك وهذا الطوفان الجماهيري وأدعو إلى الاستمرار في ذلك.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확전 우려에 미국은 항모 전단을 동지 중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선 부상자를 구조하는 사람들도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군 기자의 경우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 지구내 인질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상자를 싣고 이동하려던 구급차. 차 안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출발 직전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결국 뒤집어집니다. 취재 현장에서 사망한 기자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프레스 글자가 적힌 조끼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عمليا نحن فقدنا عدد من زملائنا الصحفيين من امبارح حتى اليوم. 현지 시간 13일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선 촬영 기자가 또 숨졌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최소 12명의 기자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애도를 표했고 And I want to pay tribute to the journalists. I present to their families my deepest condolences. 이스라엘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You know, we're in a state of war. Things might happen. We regret them. We feel sorry, and we will investigate it.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질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한 인질은 22명에 달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 160여 명이 어젯밤 군 수송기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에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 57명도 함께 탑승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 정부의 감사를 표시하는 일본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 이스라엘에 급파됐던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우리 국민 163명을 태우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한 지 17시간 만입니다.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그너스 수송기는 대규모 지진 피해가 났던 튀르키예 물품 지원,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수단에서 교민 구출 작전에도 투입됐었습니다. 시그너스 탑승 수용 인원은 230여 명입니다. 탈출을 원한 우리 국민들이 타고 남은 자리엔 일본인과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타 이스라엘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잘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 이스라엘 일본 대사는 각각 우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탈출을 도와준 한국에 고맙다는 반응과 함께 기시다 내각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450여 명도 외국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백성과 만났던 광화문 일대가 이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지 100년 만에 복원된 건데요. 광화문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창석 기자, 복원된 월대가 공개가 됐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이번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입니다. 월대는 궁궐 앞에 넓은 기단을 뜻하는데요. 조금 전에 오후 6시부터 광화문 월대 복원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미리 참석을 신청한 관람객 500명을 포함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까지 월대가 공개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월대를 직접 걸어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월대가 지금 개방돼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나중에도 또 며칠 있다 또 올 것입니다. 광화문 월대는 1866년 고종이 경복궁을 준건하면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 훼손됐다가 100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7년 만이기도 합니다. 문화재청은 월대 복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광화문 복원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광화문 일대 도로도 통제됐는데 차량 이동은 원활한가요? 네, 오늘 행사로 오후 들어 광화문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부종합청사 교차로부터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됐는데요. 주말 나들이객까지 몰리며 한때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통통제는 방금 전부터 풀렸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원형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광화문 현판의 새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검정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월대의 장식물이라는 게 확인된 동물 조각상 2점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의 현판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종 당시 경복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경복궁 영건일기가 현판 교체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묵질 금자, 즉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라는 문구가 일기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로써 2010년 복원 직후 목재에 균열이 생기고 원형과 다르다는 지적까지 나왔던 현판이 13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상서로운 동물 조각상을 뜻하는 서수상 2점도 돌아왔습니다. 월대 양쪽에 자리한 동물상은 임금이 지나다니는 길, 어도를 맨 앞에서 장식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호암미술관 야외 전시장에 있던 조각상을 눈여겨본 시민이 문화재청에 제보했고 3D 스캔을 통해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은 서수상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90% 가까운 훼손의 모습이었고 이번에 복원된 월대는 광화문의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순환을 겪은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10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그 역사적 상징성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이 코스모스와 갈대, 억새가 바람에 날리며 장관을 이뤘고 각종 체험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을 주말 풍경은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나들이객들은 투어놀이와 그네 타기를 즐깁니다. 전통 체험도 하고 또 초가집 이런 것들도 보고 하니까 좀 행복하고 즐겁네요. 초가지붕 아래에서 새끼줄을 꼬아보곤 또 한번 비벼서 조금 비벼겠지. 처음 해보는 새끼줄 꼬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고요. 이 단단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와 갈대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시민들은 꽃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낍니다. 이쁜 거 보고 힐링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또 한 주 또 시작할 수 있겠죠. 들판에 자란 은빛 억새도 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쾌창하고 하늘도 더욱 푸르고 바람까지 더해서 억새의 아름다움이 더 좋으네요.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밑돌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농작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측이 재판을 앞두고 사업가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랑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 이런 조작이 어디 있겠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지난 4월쯤 노 의원 측에서 두세 차례 전화가 왔다며 노 의원 측이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며 연락을 삼가라고 노 의원 측에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접촉한 인물을 A씨로 특정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재판 관련 대응을 해왔고 5월경에 보좌관으로 정식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며 박 씨에게 만나자고 한 기억도 없지만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인사치레 정도였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또 6개월 연장됐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재판 공전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불법 자금 3억 원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년간 구속 수감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앞서 쌍방울 측에 자신이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 전 부지사는 모래로 잡힌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 재판부에 계속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가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는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깊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엔 병합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도곡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도주한 42살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 협박과 특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 장관의 주소를 파악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권력자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에게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병원 치료 이력 등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 지구대로 흰색 SUV가 들어오고 여성 2명이 내려 실랑이를 벌입니다. 10분 가까이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이 나와 말립니다. 목소리가 좀 커지고 다투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보니까 멱살 잡고 서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술을 마셨냐고 묻자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 면허 취소 수준.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차를 운전해 지구대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일정 등을 19일 발표할 계획인데 최대 매해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0명을 복구하는 수준에서 필수 의료 붕괴가 심각해지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영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인구 고령화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을 다 늘리고 있는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보고도 나왔는데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10년 후 10,000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대 위주로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란 숫자가 저희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파업 얘기가 간호법 때보다 더 빨리 올라오기는 했어요. 의협은 다음 주 초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 등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는 카드나 통장 없이도 입금이나 송금을 할 수 있는 무통장 거래 기능이 있죠.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점이 많았습니다. 가짜 번호를 넣어도 송금이 되는 데다 주민번호를 요구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모은 시중은행들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김중영 기자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ATM입니다. 무통장 거래 버튼을 누르니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모아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관리 실태입니다. 일부 은행은 아무 번호나 막 입력해도 송금이 됐습니다. 임의로 만들어낸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송금이 정상 처리됐습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여 개나 되는데 아무와도 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은행권 같은 데서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한다 또는 가짜로 해도 된다. 이거는 너무 허술한 거죠. 조금 배신감. 가짜 주민번호로도 송금이 된 한 은행은 송금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취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에선 아랍에미리트와 처음으로 FTA급의 무역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협정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되는지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과 UAE 정부 양측이 CEPA,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FTA급의 무역 동맹인 이번 협정 이후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우선 양국은 최장 10년 이내에 상품 시장의 모든 관세를 철폐합니다.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현재 5%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집니다. 높아지는 가격 경쟁력으로 자동차 수출에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또 닭고기와 라면, 과일 등 농축산식품도 관세가 없어집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FTA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원유도 기존 3%에 달하는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이로써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높이고 기름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서 우리 에너지 안보 그리고 우리 산업 이 중동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 발효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장 큰 배경은 물가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또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연준의 물가 목표 2%는 금과 옥조처럼 불변의 기준인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께 발표가 됐죠.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밤 미국 노동부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5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3.7% 상승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를 넘었습니다. 네, 3.7% 전달인 8월과 같은 수치인 건데 이렇게 된다면 3.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둔 연준의 기준에 있어서 3.7%는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높다는 건 돈의 구매력이 낮아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의미인데, 금리를 높이면 돈이 은행 등으로 흡수돼 귀해지고 같은 단위 돈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주 강조하는 이 말 들어보시죠.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올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게 미 연준의 계획인 건데, 이번에 3.7%였으면 2%까지는 갈 길이 좀 멀거든요. 연준은 왜 2%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네, 학문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이 커지니까 미 상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로칸나 의원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는 과학이 아니다,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1990년대 초부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약 30년을 미국은 대안정기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2%
2% 수준이었습니다. 연준은 여기로 경제 시계를 되돌리려는 겁니다. 일종의 경험치기죠. 하지만 그간 물가 억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상황이 대안정기 때와는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2%는 어쩌면 다시는 닿지 못할 그림의 떡일지도 모릅니다. 네, 송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2%라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목표치를 2%가 아니라 3%로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2%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로런스 볼 존스 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물가 목표가 3에서 4%로 상향된다고 해서 경제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목표에 닿기 위해 무리한 긴축을 펼치다 경제 체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지 않도록 아예 목표치를 조정하자는 거죠. 네. 물가 목표가 3%대로 느슨해진다면요, 긴축의 끝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목표치를 풀면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인플레이션 탄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들에게 목표치 수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의 터널의 끝이 어딜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미국의 물가 목표 2%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홀대받았던 원전 사업이 잇따른 해외 수주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원전 5조 원을 수주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노후 원전 교체에 따라서 원전 물량이 상상 이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민국 원전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선우 기자가 원전 르네상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때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이 다시 재개되는데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수주한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은 사업비가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공사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수주였습니다.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는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따냈고 이번 달에는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습니다. 주 사업자인 캐나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한 건데 우리는 1조 원가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독보적인 원전 건설 노하우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작업을 27개월 만에 끝낸 이력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 10개월 이상 더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은 그걸 갖다가 적기에 구매해가지고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공사 관리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걸 설비 개선을 갖다가 경험한 나라가 많잖아요. 국내에서는 세울 원전 5, 6호기 건설을 앞두고 유치전이 벌어졌습니다. 탈핵 단체 등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울산 울주군 지역 주민들이 유치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울주군 어빈연합회는 세울 원전 5, 6호기 자율 유치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주 목표로 내건 5조 원 가운데 벌써 3조 5천억 원이 넘는 성과를 달성한 K원전.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인식 변화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못 믿을 전자개표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자개표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국정원도 이번 발표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해킹에 취약하다, 이게 곧바로 이 전에 선거 시스템에 해킹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이 해킹 가능성이 곧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장비 더하기 사람의 수작업이 합쳐져서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투표 분류기나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이 선거 조작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짓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전자개표기는 개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차적인 분류 작업에만 사용을 할 뿐이고 이후에 이 선거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된 게 지난 2002년입니다. 이 당시에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이후에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 선거까지 도입이 되면서 선거 사무의 IT 기술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음모론도 커졌습니다. 이 18대 대선 때는 김어준 씨가 이 개표 프로그램이 해킹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는 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게 대표적이고요. 21대 총선 때는 현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논란이 없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전자개표기가 외국으로 수출됐다가 이 해당 국가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7만 대를 총선 개표에 도입했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재개표를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콩고 대선에서도 우리나라 전자투개표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집권 세력이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이를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The Congolese authorities should also let voters use paper ballots. This is a trusted, tested, transparent, and easy-to-use voting method. The DRC can and should use the same operations that it successfully implemented in 2006 and in 2011. 또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이 하야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산 개표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자개표기를 일단 도입한 게 컸다고 봐야 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에서는요, 이미 2009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개표기의 하자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정보기관이 이게 해킹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니까 전자투표 도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못 믿을 전자개표기의 느낌표는 선거의 꽃은 신뢰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선거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것일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국감장에 천공 소환된 이유입니다. 예. 자,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정책 질의를 하는 이 국감장에 웬 이 역술인이 나오는 거죠? 네, 지난주 이 산자위 국감에서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또 원전 정책을 질의하면서 천공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삭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까? 거짓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거 좀 그만해야겠는데.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천공에 과학자가 필요 없다 이 발언까지 영상으로 틀었지만 이 예산 삭감과 실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국정감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서로 말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네, 환노위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야 간사인 이미자, 이수진 의원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말리려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실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이미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성차별이라든지 그때 어려움들이 떠올라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근데 아직 국정감사 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전과 달리 새롭게 부각되는 큰 이슈는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이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 또 야당은 경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이 이 상대당을 겨냥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인으로서는 공천 문제 같이 당내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국감장에 천공 소환된 이유의 느낌표는 수준 이하 국감은 이제 그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국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질의보다는 아니면 말고식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올해 국감은 한방은커녕 반방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할 인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모레 베트남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 튀니지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화끈한 골잔치가 기대되는데요. 저희 TV조선의 중계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점만 실점했던 튀니지였지만 클린스만호는 4골을 몰아치며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적극적인 1대1 돌파를 주문했고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2연승을 합작했습니다. 1대1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고 크게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치열한 주전 경쟁만큼이나 원팀으로의 끈끈함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 너무 기뻤어요. 의정이 골 넣는 순간에 세레머니도 좀 뭉클했고요. 규성이도 정말 가진 게 많은 선수고 좋은 공격수로 저도 마찬가지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상대인 베트남은 피파 랭킹 95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의 한 수 아래로 평가됩니다. 보다 공격적인 축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격수 2명을 앞에 배치하는 투톱이 활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At one point, I'd love to play with two strikers and maybe Sonny behind. 손흥민이 출전하게 될 경우 이광인과의 신구 에이스 조합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클린스만호의 3연승 여정은 TV조선이 함께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 11도, 부산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부산 23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목요일에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난 뒤 날이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